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조심하실 것이 4호를 좀 보세요. 4호 보시면 요금은 언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나왔죠? 네, 계약 체결 후입니다. 후. 그러니까 처음에 선불로 받는 게 아니야.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다음에 받는 겁니다. 다만 하면서 예외가 있으니까 거기도 알아두시고요. 회비 형식으로 미리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회비 형식으로 요금을 미리 받고 일용 근로자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받는 경우 나왔었죠. 고급 인력 또는 전문 인력을 소개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구인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고급 전문 인력이 아니라 혹시 시험에 뭐 장애인 인력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틀려요. 아무튼 고급 전문 인력 요 예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히 보시고 9번 보면 이제 연소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 직업을 함부로 소개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 이 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령 확인해 보니까 18세 미만자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자야. 이때는 취업 동의서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누가 주겠습니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네,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자는 우리 오늘 특강 첫 번째 시간에 한 기억이 나는데요.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소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아까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여기에 위험한 업소에 어떻게 소개를 하면 또 안 되겠죠. 자, 10번 겸업금지. 예전에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식당 업주가 막 직업 소개를 막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품업계하고요. 지금 보시면 식품접객업, 식당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숙박업 있죠. 여관이나 호텔. 이런 데서는 소개를 하면 안 돼요. 직업 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 업종들이 있어요. 가령 뭐 결혼 상담소, 결혼 중매업소 같은 곳인가?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교육 사업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직업 소개가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집 두 군데만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11번 직업 소개를 할 때 이 소개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 이건 직업 정보 제공업자군요. 네, 직업을 이제는 소개업자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 있죠. 이게 준수사항.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럼 아까 이건 뭐라고 했죠? 각종 정기 간행물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다가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를 소개해주는 업자들을 말해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로 도대체 구인자가 누군지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구인자의 연락처 같은 것이 제대로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을 게재하면 안 되겠죠. 이제 구인자의 표시 내용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뭐 구인자의 그 사업체의 성명도, 업체명도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전화번호 이야기인데 구인자, 구직자 이 사람들의 그 주소나 전화번호 있죠. 요거는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 제공업체, 정보 제공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면 안 돼요. 여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정보 제공업자. 지금 이 구인자나 구직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누구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거죠. 이 상대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정보가 중요한 거지. 이걸 금지시킨 이유는 정보 제공업자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간에 나서가지고 아예 직업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보는 제공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따라서 뭐 비슷한 얘기인데 뭐 취업 상담이라든지 무료 취업 추천 지원 뭐 이런 표현을 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취업을 상담하는 곳은 아니죠. 직업정보제공업자는.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지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력서 발송을 대행한다거나 네. 그리고 취업 추천서를 대신 발급해 준다거나 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이 정보 제공업자의 신고번호, 당국에다 신고를 했죠. 이 신고번호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정보 같은 거 올리면 안 되죠. 최저임금이 뭐 5천 몇백 원이다. 그러면 그걸 미달되는 것을 구인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 행위 없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거기다가 광고에다가 실면 안 됩니다. 자, 근로자를 모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줄 나옵니다.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근로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 있죠. 국외 취업자. 해외로 나간다는 거야. 이제 취업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때는 약간 그 규제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외라고 있죠. 따라서 국내 취업자는 아까 봤듯이 이제 그 국가가 뭐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3번에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근로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법률이 정하지 않은 금품 같은 걸,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금품 등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다만 거기 단서도 있는데 아까 봤듯이 우리가 유료 직업 소개업자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집을 한다. 그런 경우는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자가 제시한 그런 조건에 맞는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는 금품을 받아도 되죠. 법이 정한 요금을 받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이 있어요.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한테 이분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건 단순히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신고 정도인데 이건 허가제예요. 실제로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다른 사업자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요.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야. 네. 이거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좀 강하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라는 거죠. 오늘 말이죠. 특강 시간에 아까 신고도 있었고 등록도 있었고 지금 뭐 허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볼까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있었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어때요? 네, 신고였습니다. 근데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또 등록 사항이라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저 국외 취업자를 모집하는 거. 이건 또 신고 사항이었어요. 신고. 그다음에 허가는 근로자 공급 사업이 있죠. 그래서 공급 사업은 또 허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근로자 공급 사업을 계속 할게요. 지금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유효 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3년. 연장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유효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입니다. 끝나는 날부터 3년. 그리고 여기 말이죠. 누가 할 수 있느냐가 거기 되어 있는데 국내 공급 사업을 하는 자가 있고 국외 공급 사업을 하는 자가 있어요. 요것은 그 노동조합법, 노동관계법에 노조 있죠.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그리고 요것은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만 국외에다가 연예인을 송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연예인을 공급한다. 이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 국내는 노조, 국외는 이런 업종도 기억하시고, 다만 국외에다 연예인을 보낼 때는 또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번은 따로 필기는 안 하겠는데 읽어주세요. 14번은 이제 특히 국외에다가 이제 국외 바깥에다가 공급을 할 때는 거기 1호를 보면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 있으면 한국, 미국에다가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국이 바로 공급 대상 국가입니다. 요 대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대상이라는 말 안 들어가고 그냥 공급 국가 해버리면 한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자격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죠. 그래야 이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 4호 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통화로 직접 줘야 된다. 요거 아까 우리 근로기준법 할 때 나왔죠. 똑같은 원리가 여기 적용되겠습니다. 자, 14번은 그 정도 할게요. 15번 보시면 직업 소개 사업하고 이 소개 사업하고 공급 사업은 결격 사유까지 규정해 놨어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운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아.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요 이후 같은 경우에 이제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가 그 적극적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건데 복권은 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만 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문제에서 뭐 복권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러면 틀려요. 또 일단 복권되기만 하면 됩니다. 뭐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보면 2년, 3년, 2년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최대한 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근데 외우는데 요령이 따로 어떻게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7호 같은 거 보세요. 7호 보면 임원. 요 그 소개업, 그 다음에 공급업 속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 혹시 이와 같은 요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 법인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법인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누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국가가 이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부터 보는데 사실 여기는 내용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수험생들이 근로기준법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고용보험법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용어의 정의. 그 보험제도로서 보호받는 사람을 P자를 써가지고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받는 사람을 말이죠. 우리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다가도 그 사업을 폐업을 한 다음에 일이 없는 실직자들도 많죠. 실업자인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는 고용을 촉진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도 여기 포함됐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자영업자 제도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직. 자기가 근로자가 일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이직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자가 뭐야? 이별할 때 이자죠. 어떤 장소로부터 떠난다 이것입니다. 실업. 그럼 이직하고 실업하고 사실은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지. 근데 실업은 요 말이 있어야 돼요. 근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 난 일자리만 있으면 일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어. 이게 실업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 지금 그 노약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노약자. 병이 깊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아주 고령이거나 해서 이런 분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다. 구직 단념자 이런 것들. 백수들인데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백 번을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나는 구직을 단념하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근로에 의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실업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건 종료된 거, 이거는 취업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고용보험법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실업을 인정한다는 거. 요 실업을 인정받아야만 나중에 이제 구직급여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돈을 줘요, 국가가. 이런 경우는 실업을 인정한다는 건데, 인정한다는 거, 단순하게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까요? 실업 상태에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라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다는 거. 요거를 일단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도와주지.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수 이야기가 있고, 자, 이 법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 그게 일용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위원회.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명에서 20명. 위원장을 포함한. 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배웠어요. 이런 거하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고용정책심의회는 요게 1에서 30명이라고 했죠? 1에서 30명. 그 다음에 장관이 위원장이라고 했죠? 장관이 위원장. 근데 요거는 이제 고용보험에는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이런 점이 다릅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랬죠?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사용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똑같은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람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첫 번째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또는 자영업자가 된 경우, 자영업을 개시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떨까? 현재 65세인자. 자, 요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현재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65세를 넘어서까지 계속 어떤 직장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계속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고용되어 있지 않다가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됐다는 뜻이야. 이런 예외적인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좀 혜택을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보험 사업에 기여를 했어야 되니까 아주 짧은 기간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요. 일주에 1월 월 단위로는 60시간 미만인 자. 그 다음에 일주 단위로는 15시간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0시간이면은 하루로 따지면은 뭐 월을 20일이라고 해도 뭐 3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하루에 3시간 정도. 요 정도 근무한 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그 예외가 있어요. 생업을 목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가 3월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일용근로자도 역시 고용보험법의 대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 취약계층이죠.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법이 지원 대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 적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따로 공무원 연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사립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 제도, 고용보험 제도가 바로 국민에게 적용되는 권리예요. 국민들. 그래서 외국인 제외고, 별정 우체국 직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조그만 그런 우체국들이 있죠. 우편 취급소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분들은 별도의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되고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별정 우체국 직원들은 그 우체국장과 뭔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적으로 고용한 경우가 많아요. 4번. 그 피보험 자격을 언제 취득하느냐, 상실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 보험 자격이 있어야 피보험자로서 보호를 받죠. 그러면 원체 취득이라는 것은 바로 고용된 날이죠. 고용된 날. 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 고용된 날 됩니다. 고용된 날. 다만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적용 제외자였다가 적용 제외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 조금 전에 왔죠. 이 사람들이 제외자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적용 대상자가 되면 적용된 날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적용 제외 대상자가 적용된 날 하면은 적용된 날, 적용을 받게 된 날. 그 다음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날. 그리고 언제 상실하느냐? 이것도 제외된 날 그럼 되죠, 다시. 원래는 이제 적용되고 있다가 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제외된 날, 제외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보험 관계가 소멸된 날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건 성립된 거고 소멸된 것이고. 그리고 조심할 게 이직된 날, 사망한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직되거나 사망한 경우는 그 다음 날이라고 돼 있어요. 사망한 다음 날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직한 날,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다음 날. 그럼 이직이 만약 5월 5일 날 이직했다. 그러면 5월 5일 한 낮에 낮 뭐 3시경에 나갔겠죠. 그럼 그날도 근무한 거예요.
그날까지는 당일날까지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사망한 경우도 막 가령 어느 날 오후 3시에 사망하셨어. 그럼 그 3시 사망한 날은 살아 있었던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날에 돌아가신 거로 치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다음 날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 자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사업체에 동시에 고용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뭐 행복한 사람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을 어느 회사에 도대체 어느 직장에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적용할 것이냐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업체. 네.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똑같다. 네. 만약에 평균 보수가 똑같다. 그러면 그때는 많이 일을 하는 곳. 네.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곳. 이렇게 순서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돈을 많이 받는 곳, 많이 일하는 곳, 그리고 선택하는 곳. 자, 6번 있습니다. 자, 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요, 국가는 특별히 고용촉진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주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지원을 하는데 특히 지원을 하되 우대, 그러니까 더 그 지원 수준을 높여서 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업훈련, 개발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우대하느냐. 거기 있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 근로자. 네. 기간을 정해서 항상 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들보다는 기간을 정한 자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그리고 뭐 그 파견 근로자 있죠. 파견 근로자, 네, 일용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로기준법이 규정되어 단시간 근로자 그러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한 소정 근로 시간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은 그 근로자들을 말해요. 파트타임 근로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업급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업을 당한 사람한테 국가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들이 있어요. 일단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하고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관계를 계속 공부하면 아주 쉬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구직급여 더하기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거꾸로 뭐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더하기 촉진수당 이렇게 하면 틀리죠. 실업급여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구직하는 데다 직장을 얻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구직급여죠. 그리고 이제 취업촉진수당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취업촉진수당은 또 다시 거기 밑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있어요.
자, 봅시다. 이거 제가 간단히 이거 개념을 적어놨는데, 재취업했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요거는요, 현재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재취업을 다행히 했습니다. 그냥 막 취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당을 줍니다. 네, 재취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안정기관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훈련에.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을 줍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서울에는 살고 있지만 저 충청도나 강원도 등지로 넓은 구역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또 돈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또는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이주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이죠. 이게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8번. 구직급여에 이제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그 뜻이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국가가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갖춘 경우. 다음 각호 모두 갖춰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 실업 상태, 그러니까 이직이죠. 지금 직장 종래 근무하던 곳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이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18개월간 그 피보험 단위가 그러니까 보험기간 보험 상태에 있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된다. 통산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80일 이상, 이거 6개월 정도 되죠. 네.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고. 그러니까 이직일로부터 잘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이날 이직을 했어요. 이직했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18개월간에 네. 요거만 놓고 따지는 거야. 그 전에는 묻지 않아요. 그랬을 때 통상 한 뭐 어느 정도? 이제 180일이죠. 180일 이상은 어떻게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다행히 우리가 외울 때 18개월, 180일, 18, 그죠?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까 배운 그 실업의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요건 별도의 조문에 마련되어 있는데 별도의 조문을 참고로 보면 그 중대한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뭘 크게 잘못했어. 예를 들면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보통 직장에서 해고당하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해고당한 거 실업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의사로 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사에 다니다가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 나간다는 것이야. 이런 경우는. 이런 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내가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밀려서 퇴직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절차를 보겠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야 돼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5호와 6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1개월 동안에.
자, 절차 나옵니다. 절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첫 번째로 실업을 내가 실업당했다. 실업 상태라는 것을 신고해야 돼. 신고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금 뭐 14일 이내에 이러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뭡니까? 이직을 했습니다. 이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고할 때 그 다음 줄에 있죠. 신고할 때 구직 신청서도 같이 내는 거예요. 구직 신청서를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수급 자격은 조금 전에 배웠죠? 수급 요건들이 있잖아요. 저 자격을 내가 갖추었다. 예를 들면 나는 제한 사유가 아니다라든지 내가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 이런 점들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실업을 인정받아야 돼요. 요 개념은 아까 배웠습니다. 용어의 정의 코너에서 배웠잖아요. 실업의 인정은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업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야. 실업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을 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실업 인정일에 이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출석하는 날을 실업 인정일이라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직업안정기관에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이제 증명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출석하지 않더라도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도 알아주세요. 질병이나 부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7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출석할 수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직업 소개에 따라서 이제 막 면접을 보러 다니라고 굉장히 바빴다 이거지. 직업 안정기관이 직업 소개를 해줘서 면접을 보러 다니라고 굉장히 바빴어. 그리고 직업 안정기관이 지시를 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다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실업 인정까지 받게 되면 이제 구직 급여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얼마를 줄까요? 구직 급여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여의 수준, 급여는 일단 그 기초 일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초 일액. 요 일자가 이거죠. 그러니까 일 단위로 이 사람은 하루에 얼마짜리 구직급여자다 이거예요. 구직급여를 주는데 일단 일당을 정해놔야죠. 일당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놔야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구직급여 기간은 나중에 또 나오는 것인데요. 그건 뒤에 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기초 일액을 먼저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기초 일액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 기초 일액은 원칙이 평균 임금이라는 거야. 평균 임금. 이런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직할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직하는 거죠. 이직할 당시 그 사람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 임금이 이제 일 단위로 나올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초 일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통상 임금보다 적었다. 그럴 때는 또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는 또 역시 최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직할 당시에 최저임금이 일당이 얼마야? 근데 이거보다 작아 혹시 평균임금이. 그럼 이게 된다. 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번 원래는 평균 임금이야. 근데 이제 통상
통상임금보다 만약에 적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상임금보다 적게 되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임금이 되고, 그다음에 평균임금이 혹시 최저임금보다 또 적어. 그럼 또 최저임금을 합니다. 세 번째. 이거 이제 특히 기초 최저일액이라 이렇게 최저 기초일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아시겠죠? 이제 기초일액이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 아셔야 할 것이 각각 실제로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그 기초일액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50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로 급여 일액이 되는 겁니다. 급여 일액.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초 일액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일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시 100분의 50을 고쳐야 돼요. 요 1번과 2번인 경우 100분의 50을 곱하고, 그리고 3번인 경우 있죠. 이거는 기초 일액에다가 최저 기초 일액에다가 곱하기, 이게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되죠. 최저 기초 일액 곱하기 100분의 90을 한다. 왜 이게 숫자가 클까요? 최저 임금이니까. 아무래도 이 최저 기초 일액이 더 작죠. 이거보다 작으니까 여기다는 이제 큰 숫자 100분의 90을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뭘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또 곱하는 거예요. 급여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급여 액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대기기간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우리 절차 중에 실업을 신고한 날짜가 있었죠. 신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자, 내가 실업 상태에 놓였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인데,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하자마자 급여 나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끔 11번에 해당하는 요 표의 내용을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 표가 나오죠. 표가. 이 표를 이거는 지금 법률에 들어가 있는 별표인데, 별표에 법률에 보면 맨 끝에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를 암기해야만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왼쪽의 칸은 30세 미만, 그리고 30세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죠. 연령. 그리고 가로축은 피보험 기간.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 있고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이상.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전부 90일입니다. 9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0일씩 이렇게 늘어나요. 30일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30일씩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150, 180, 210, 180, 210, 240. 그래서 최장 240일. 그 다음에 최소 90일. 자, 응용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금 현재 35세예요. 이직한 날짜, 이직할 당시에 35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칸이죠. 두 번째 칸. 35세인데 이 사람은 피보험 기간이 3년이 넘었었어요. 3년이 넘었어. 그럼 여기 해당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때요? 150일. 150일에 구직급여를 받는 거예요. 구직급여를 받고, 요 아까 여기서 구했던 급여 일액 있죠? 급여 일액 곱하기 150 하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구직급여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얼른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시간에. 자, 12번. 여러분 연장급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간단히 개념만 보겠습니다. 훈련 연장급여 보면 지금까지 봤던 것은
자, 구직급여가 있고요. 구직급여가 있고 특별한 구직급여가 있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야. 이 연장급여는. 보통 기본적으로 받는 구직급여는 구직급여대로 받아요. 그래놓고 뭔가 여기에 더해서 더 받는 것들이 있어.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훈련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 연장급여. 말 그대로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구직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2년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입니다. 그리고 개별 연장급여가 있어요.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서 가령 이제 생계가 아주 곤란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60일 범위 내에서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오늘 뭐 실업이 급증했다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60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 계산할 때 급여를 계산할 때는 아까 저희 구직급여가 있죠. 구직급여에 100분의 100, 즉 100%예요. 그러니까 구직급여 액수하고 똑같이 줍니다. 2년 동안에. 그리고 이것은 이 두 가지는 100분의 70. 100분의 70에서 한다. 그리고 기타 4번 뭐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이렇게 아주 내용은 많죠.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동시에 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훈련급여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급여를 주고 개별급여와 특별급여가 두 가지가 적용될 때는 개별급여를 주고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특별급여를 주고 그러니까 동시에 주지 않는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계속하죠.